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언이 이루어졌다. 2. 한국 중대 결단 내렸다. 3. 중국 유조선이 폭발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한 2030년대 동아시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멘토로 여겨지는 지정학자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푸틴과 러시아 올리가르이 등 주요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한 명의 지식인이 한 지역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요. 그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는 과연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 지식인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다뤄볼 인물은 바로 세계적인 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푸틴이 작성한 지정학의 기초처럼 2000년대 중후반경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해 앞으로의 50년, 100년 뒤 세계를 내다보는 보고서를 작성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주요 나라들의 2020년, 2030년대를 분석해 놓았는데 실제 그러한 모습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세계 지정학자들을 비롯한 정세 분석가들이 그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나온 총 6개 나라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막대한 채무를 중국의 부정적인 미래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가 더디될 것으로 지난 2000년대부터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중국은 막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지방 곳곳에 막대한 건축붐을 일으켰으나 이에 들어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대출을 일으킨 중국의 금융권들이 몰락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과거부터 이 같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기술력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조업 혹은 기술, 산업 육성에 실패하여 중국 경제는 몰락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보고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2020년대부터 붕괴가 시작할 것이며 늦어도 2030년도까지는 완전히 붕괴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키워온 중국의 군사력은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내치 즉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안, 안보 불안을 해소 통제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신장 위구르, 티베트 타이완 같은 분리주의 세력을 중국 정부가 종국에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됩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지리학적 부분에서 중국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주변 국가에 포위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을 취하고 있어 중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중국이 결국 경제적 몰락 이후에 강대국들에 의한 사실상의 분할 통치에 접어들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의 새로운 마오이스트 즉 마오쩌둥식의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의 이 분석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인데 2022년 현재 시진핑 중심의 독재주의가 완성을 앞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이 분석들을 내놓은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2000년대 중후반까지 러시아는 철저하게 친서방주의 노선을 타며 G7 회원국이 되어 기존의 G7 체제가 G8 체제로 확대 개편돼 러시아가 강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 또 천연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한 부유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러시아의 높아진 루블화 가치로 인해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 특히 대형 병원들에서는 러시아인 환자 유치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던 때가 바로 2000년대 중후반 시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러시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2015년 이후 러시아가 빠르게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과거 러시아의 친구들이었던 동유럽의 과거 옛 소비에트 우방국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동북원 국가들이 친서방국이 되고 있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모스크바 방면으로 진군하는 것을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러시아는 서구의 팽창주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군사력에 쏟을 것이나 이것은 거대한 낭비이며 2000년대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러시아의 국부를 탕진하게 될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그는 이러한 분석을 2000년대 중후반경 내놓았는데 2014년 러시아는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개최 당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부터 G7 체제에서 강퇴당하고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으며 종국에 와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는 완전히 세계적인 왕따 국가가 돼버리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러시아의 비정상적인 인구구조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과거 몰락했던 로마노프 왕조의 재정, 러시아 소련의 러시아처럼 국가적 몰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붕괴의 결과는 과거 두 제국의 붕괴 때보다 더 참혹할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러시아 연방의 해체가 이뤄질 것으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앞선 두 거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긍정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컴퓨터 항공 우주 분야의 최선두를 달리며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완충지대를 두면서 양옆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몰려 있고 그곳에 언제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막강한 해군 군사력으로 두 거대 대양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구대륙의 강대국들을 우방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의 시대가 저버리지 않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외의 국가를 꼽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네 번째, 일본. 그는 일본은 현재 노동인구의 감소로 몰락 위기에 처했는데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게 노동력 수입 적극적 이민 정책 개방에 대해 제안을 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맞습니다. 지속적인 노동 인구 감소는 일본의 부정적인 미래지만 일본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의 몰락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몰락이 가속화될 텐데 그 힘의 공백을 일본이 채우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시작하면서 그것을 간파한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력 등을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해 일본에서 그 국부를 흡수하게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 시기 일본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중국의 동북부 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쿠리열도 일대까지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인들에게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현재의 일본이 평화적인 민주 국가가 됐다고 알고 있으나 일본의 전통적 국민성은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에 철저하게 복종해 결과적으로 군국주의 국가, 과거와 같은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되어 2030년 즈음부터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2040년도 들어서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을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2030년에서 2040년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의 힘의 공백에 의한 일본의 군국주의화 혹은 일본의 패권 국가화는 결국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적대시 될 것으로 일본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좋은 우방관계가 될 것이고 미국은 결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2030년대까지는 통일된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의 인구는 7천만 인구 대국이 되어 일본에 뒤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의 공백에 의해 통일. 한국이 이뤄지게 되면 중국 동북 삼성 만주지방에 한국에게 큰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지 프리드먼의 해석에 대해 한국이 고구려 발해 등의 옛 고토들을 회복한다는 의미로까지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만주지방 경제권이 통일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터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패권 성장을 막기 위해선 터키와 손을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동맹관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이며 터키의 지원 요구를 미국이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터키는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의 맹주이자 흑해 일대의 맹주로 2030년대부터는 마치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한 나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최근 터키는 시리아 내 미군 기지 인근을 위협하는 포격까지 가할 정도로 엄밀히 보면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을 가한 이력도 있습니다. 터키 측에서는 터키 분리주의 세력 중 하나인 쿠르드족의 배후에 미군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자칫 미국과 터키의 장기적 외교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로 알려진 조지 프리드먼 박사. 대부분 그의 분석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그의 분석 역시 가벼이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그의 예상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모두가 그의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살내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면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뒤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이번 반격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자 삼업 미국인들은 바이든은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는다 라며 한국의 반격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 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 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물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물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1000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우크라-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동시는 유럽에너지거래소 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아워 MWH당 1130유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카어머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데 이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 DOE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E원자력 공사 ENE 시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 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 미국 연합에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물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이 또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최신 선박들이 통째로 펑펑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산은 폭탄 빼곤 다 잘 터진다는 말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해 인근에서의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 배들이 일제히 터져나가기 시작하자 중국 조선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는 의외로 쏠쏠한 반삼이익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시장 경제에서는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대 계약으로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만큼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신속한 납기,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만 보더라도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과 대조적인 노선을 걷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시종일관 자본력과 인력을 앞세워 시장 장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꽤 훌륭한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믿기 힘든 통계 자료들 공개해 그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289척 1,627만 CGT로 전 세계 말주 물량의 38%를 차지하며 2018년에 기록한 38% 미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이 멈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한 해 728척 2,082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8%로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되찾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조선 강국 타이들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맹렬한 중국의 기세가 꺾이면서 대반전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오고자 값싸고 문제가 많은 배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 서해 한반도 인근 앞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일주말 만에 태국에서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개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쪽발로 최소 3명이 운명을 달리했을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는데요. 폭발로 인해 7명이 실종됐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선박을 구매한 선사들의 신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태국 유명 매체 방콕포스트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무망 지역 맥글롱강 어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배에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밝히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항구 인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배에서 핵폭탄이 터진 듯했다고 당시들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중국 선원이 50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그 쪽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반경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중국 유조선의 폭발음이 들렸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사고 항구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이 사고로 인해 태국 소방차 4대, 소방점 2척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태국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중국 선박의 재화 중량 톤수는 무려 6,500톤이었으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태국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유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박에서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연료와 유증기가 샌다는 것은 사실상 유조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며 차라리 폭탄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은 외신들이 집중 조명하며 중국 조선 기술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언론 매체들은 태국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에 대해 국적과 선사, 건조한 조선소에 대한 정보를 일절 차단하는 등 치졸한 술수로 사고 원인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배의 이름은 스무스시 22분이었는데요. 태국의 한 선사가 구입해 유조선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좀 더 파헤쳐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담 선사가 구입하기 전 유조선의 이름은 참신 1호로 중국 푸젠성의 조선소에서 2018년 10월에 건조된,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태국 선사 측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는데요. 국제사기구 IMO에서 태국 사고 유조선의 IMO 번호를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더 가관인데요. 사고 선박의 설명이 잘못 고유 식별 번호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기업이 태국 선사에 팔 때 2018년에 건조된 선박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1986년에 건조된 고령의 선박으로 밝혀졌는데요. 즉, 중국이 태국 선사에 비싸게 팔 심산으로 문서를 위조해 완전히 신형 선박 것처럼 사기를 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선박은 신원 세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를 통해 그 실마리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죠. 중국의 이런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선박들이 사실 구형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선박들이 유독 바다 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 당국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본력과 인력을 통한 저가 수주로 해운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사들은 그동안 싼 맛에 쓰다 버릴 요량으로 중국산 선박을 구매해왔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중국 선박을 더 이상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고를 기점으로 중국산 중고선의 거래 성사율이 12%에서 4%까지 급감하며 해외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주목을 받게 된 건 한국 중고선 시장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산 중고선은 한국산 중고선에 비해 연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품질에서도 많은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자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조가 비단 중고선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규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국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이 무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최대 민간 조선소인 용성조선 역시 선박의 계약 해지가 급증했는데요. 최근 계약 해지건만 29척에 육박하며 이후에도 추가 수주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능성조선의 뒤를 잇는 양쯔장조선 역시 이미 14척의 벌크선이 계약 해지되었으며 해담 직원들은 추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수시장으로 선박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수용 선박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은 외국인 내국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도 유조선 한 척이 서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명예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해당 유조선은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기에 앞서 언급했던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유조선 자체의 문제로 기술 발전을 등한시하던 중국 선박업계의 몰락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구멍 송송 뚫린 기술력으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불꽃놀이를 시작한 차이나와 한국과의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